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수도권에는 한때 시간당 50mm까지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주택가 옹벽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곳곳에서 정전과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먼저 수도권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서울 연희동 주택가. 축대를 떠받치던 바위 덩어리 수십 개가 아래쪽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도로를 지지하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남은 부분은 위태롭게 걸쳐져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가구 4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무슨 천둥 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 이쪽으로 쭉 갈라지는 소리가 이렇게 뚜둑뚜둑 그런. 말끔했던 도로가 칼로 자른 듯 두 동강 났습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새벽 시간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겁니다. 새벽이니까 아무래도 아무도 없었겠죠. 아니 낮에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보기보다는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밝은 섬광이 일며 불꽃이 튀더니 차량들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제동에서 쓰러진 가로수가 고압선을 강타해 인근 2천여 가구와 마트, 식당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냉장고 고장나서 음식들 다 폐기 청구해가지고 동전 때문에 지금 말이 아니네요. 지금. 인천에서는 아파트 전기 설비에 빗물이 들어차 천여 세대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재택근무 중인데 충전 노트북이랑 휴대폰 충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근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마을 골목길엔 강한 비에 떠밀려온 토사가 제 무릎 높이만큼 높게 쌓였습니다. 절을 따라서 과수원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강한 비바람 탓에 이렇게 쓰러지거나 아니면 간신히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농작물들이 눈에 띕니다. 옥수수는 쓰러지고 수확을 앞둔 복숭아도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비도. 진짜. 어저께 같은 물이 내려왔을 때는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안 잠긴다는 게 좀 우스울 정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주 들어 내린 비로 수도권에서 주택 14동이 침수되고 58세대 1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전북 지역도 폭우가 쏟아졌는데 군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에 400mm 가까운 비가 퍼부었는데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하루 강수량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빗줄기에 논밭과 비닐하우스, 도로와 상가가 속절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전국의 비 피해 상황은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휩쓸려 내려온 흙더미에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산더미 같은 흙이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비탈면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쳤습니다. 주방에 있다가 이상하게 뭐 부딪히는 소리, 깨지는 소리 뭐 그런 소리가 나서 불안해서 밖으로 나왔대요. 침대랑 완전히 흙이랑 다 덮어놨으니까 만약에 잠자면은 잠자는 상황이었으면. 사고 당시 군산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커다란 시멘트 블록들은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논밭은 흙탕물 호수로 변했습니다. 저지대 비닐하우스도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이걸 볼때 부모 애들 못해요. 어차피 나가는 길은 저 하나거든요. 배수로가. 어차피 저쪽에서 안 나가니까 막막하죠. 장문은 들어있고 참 참참합니다. 오늘 하루 군산에 내린 비는 364mm. 1968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하루에 내린 비의 양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만경강 삼례교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익산천은 수위가 상승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도로에는 빗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상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하차도는 이렇게 침수돼 제 허벅지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급작스레 불어난 물에 침수된 차량은 이렇게 옆에 방치돼 있습니다. 역시 많은 비가 쏟아진 경북에서도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경북 봉화군 무리아저수지에서는 뚝 너머로 물이 넘쳐나면서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 25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신발 둥둥 떠내려가고 이랬는데요. 다리 떨어질까 봐 우연했대요. 도우미가 와가지고 빨리 나가자고 다 떠주면 안 된다고. 어제 이마댐에 이어 오늘 안동댐과 영주댐도 방류를 시작하면서 낙동강 상류 수위가 3m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문경에서는 주택 담벼락이 무너졌고 안동에서는 축대가 붕괴되는 등 경북에서도 2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경기 남부에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일부가 통제됐는데요. 출근길은 물론 지금 퇴근 시간에도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재현우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여전히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잠수교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물에 잠겼고 도로 표지판 정도만 일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수교는 오늘 새벽부터 종일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약 7.5m, 그러니까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한참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상류인 팔당댐이 수분 15개 중 10개를 열고 초당 9,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 만큼 통행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매우 강하게 내린 비로 오늘 새벽부터 서울 시내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서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은 오전 한때 통제됐다 재개됐고 양재천로 영동 1교와 양재천교 하부도로는 늦은 오후에야 통제가 풀렸습니다. 출근길 주요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의도 일대 IC들 다 통제돼가지고 출근 시간 좀 지연됐다고 들었어요. 이제 강남 쪽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려가지고 출근 지연된 친구들 많았어요. 퇴근길에도 극심한 정체가 반복될까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천인데 4시 반에서 5시 이 정도인데 이런 현상이 나면 좀 일찍 나오죠. 1시간 정도 일찍. 현재 이곳 잠수교를 포함해 올림픽대로와 여의 상류와 하류나들목, 개화 육관문 등의 양방향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도 수도권 일대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오늘 밤 사이 통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린 비의 양이 늘어난 만큼 피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땀 흘려 키워낸 작물이 손쓸 도리 없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도로가 순식간에 강처럼 변해 차량 안에 고립됐던 사람들이 간신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MBC에 보내주신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누런 흙탕물이 넘실댑니다. 시설물 안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전북 김제 일대 화훼 농가는 어제부터 250mm나 쏟아진 폭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키우던 식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높은 곳에 올려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대한 연못처럼 보이지만 물속 곳곳에 애지중지 키우던 꽃과 식물들이 잠겨 있습니다. 다시 다 심고 지금 전기공사들이랑 안에 그 펌프들이랑 이런 거 저런 거 재산 피해랑 상당합니다. 전북 군산 도롯가에 있는 한 상점. 가게 밖에서 차오른 물이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식료품이 젖는 걸 막기 위해 문틈을 옷가지와 수건으로 막는 등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안에 갇혀서 지금 물 들어오는 거 막고 있는 상태죠. 게릴라성 호우가 올 때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충남 아산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 가림막과 구조물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 어제부터 비와 함께 강풍이 불면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외벽 감싸는 그게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타워 크레인 와가지고 무너진 거 치우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물에 잠긴 차량 밖으로 줄을 잡고 사람들이 걸어 나옵니다. 원래는 도로였지만 하천물이 넘치면서 순식간에 강처럼 변한 겁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시동이 꺼져 옴짝달싹할 수 없던 승객 2명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종일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청권은 오늘 시간당 최고 6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대전 갑천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혜 기자, 갑천도 지금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까? 네, 제 뒤로 하천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진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불어난 물에 천변 산책로도 사라졌습니다. 비는 지금도 내렸다 잦아들었다를 반복하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종일 호우경보와 주의보를 오간 대전과 세종, 충남엔 시간당 최대 6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종일 계속된 장대비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논산에서는 오늘 오후 4시쯤 산비탈이 붕괴되면서 시립 납골당 건물을 덮쳤습니다. 방문객 4명이 매몰됐다 구조됐지만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도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전에서는 주택 5채에 성인 허리춤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주민 20명이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농경지도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비닐하우스에도 흙탕물이 밀고 들어오면서 수확을 코앞에 둔 수박과 멜론, 토마토까지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쳤습니다. 논산 가야 공면에선 침수된 차에 고립된 2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내일도 보니까 충남과 전북에 비가 많이 온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얼마나 더울까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논산 연무에는 32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또 부여와 계룡, 서천, 공주 등에도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내일도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 전북 지방에는 최대 400mm, 충북 전남, 경북 북부 내륙은 300mm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계속 내리면서 하천 수위도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오후 들어 대청댐과 보령댐 방류량을 각각 초당 2,500톤과 550톤 이내로 늘렸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대전 갑천과 논산시 논산대교에 홍수 경보를 내리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현재 장마정선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는 부산과 경남 남해안, 전남 서해안 그리고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이어 많은 비가 내린 데다 강풍까지 불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현지호 기자,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불고 있는 세찬 바람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강한 바람에 파도가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심어진 나무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새벽 2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한때 시속 93km에 육박하는 태풍급 강풍이 불었고 지금도 해안가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강안리 사람도 없고 비가 오락가락하고 바람 많이 불었습니다. 장맛비가 계속된 데다 강풍까지 불면서 오늘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속 50km에 이르는 바람이 불었던 오늘 오전 기장군. 상가 앞에 서 있는 입간판이 강풍에 쓰러질 듯 앞뒤로 흔들립니다. 거리에 개양된 태극기도 공사장 가림막도 심하게 펄럭입니다. 이때 갑자기 5층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바닥 두께, 사람 크기만한 건축 자재는 20m 아래 인도를 덮쳤습니다. 천둥이 심하게 쏘는 줄 알았더만은 우리 이렇게 발코니에 있거든요. 나가 보니까 그래 옆에서 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고 발생 3시간 뒤 찾아간 현장. 추락한 건축 자재가 인근 주택 지붕에도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철제 난간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사고 이후 즉시 현장이 통제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남아있는 외벽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계속 바람에 휘날립니다. 비슷한 시간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도 외벽이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하구 감천동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오늘 하루 김해공항을 오가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100여 편은 강풍으로 지연되거나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강풍 피해가 2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재난본부는 강풍이 오늘 밤에도 계속되고 내일 오전 이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리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6천 톤이 넘는 암석과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터널을 덮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연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 정선의 한 야산, 초록빛 숲을 사이로 뻘겋게 드러난 산비탈에서 토사가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그러더니 굉음과 함께 높이 30m 규모의 토사더미가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강원 정선군 정선읍 군도 3호선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천둥 치는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인가 찾아보니까 사태에 나가지고 돌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앞서 지난 6일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흙더미와 돌덩이 6,300톤이 쏟아져 내렸던 곳입니다. 처음 낙석사고 이후 출입이 통제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비탈 아래 터널은 3분의 1 정도가 무너졌습니다. 암석이 쓸려내린 산에는 높이 수십 미터의 회색빛 안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지반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1km 떨어진 도로공사 현장. 나뭇가지와 손으로 비탈면을 건드렸을 뿐인데 돌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마을 주민들은 추가 산사태 발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암석도 많이 내려와 있고 공무는 내려온 것도 지금 작업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지금은. 현재 강원과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산비탈에서 많은 물이 솟아오르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전조 현상으로 보고 산림당국은 산사태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현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서울에서는 한 도로에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 40여 명이 한밤중에 급하게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살펴봤는데 붕괴될 위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경사지가 도심 곳곳에 있지만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폭우로 무너져 내린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 무너져 내린 단면이 마치 칼로 잘라낸 듯 날카롭습니다. 이 단면 주위를 에워쌌던 축대의 큰 돌들은 흙더미와 뒤엉켜 약 3.5m 아래 주택가로 추락했습니다. 도로를 받치고 있던 축대가 무너지면서 커다란 돌덩이들이 경사면 아래에 있는 이 주택가까지 덮쳤습니다. 일대는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대부분 빈집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도로의 위쪽 주민 40여 명은 한밤중에 긴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재난이가 긴급이니까 방 좀 빼달라고. 주민들은 큰 비가 올 때마다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산에서 물이 이 골목으로 막 넘치니까 항상 우리 건물 사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을 했어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무너진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도로를 따라 길게 나 있는 균열이 먼저 눈에 띕니다. 따라가 보니 붕괴 지점까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과거 사진을 보면 균열이 더 잘 드러납니다. 오래전부터 방치돼 있던 겁니다. 사면의 방향에 따라 쭉 균열이 나가요. 그게 붕괴의 시작이에요. 유지관리 제대로 못한 거죠. 무너진 축대는 도로가 기역자 모양으로 꺾이는 지점입니다. 경사진 도로를 따라 내려오는 빗물을 막는 시설이 없어 빗물이 그대로 축대에 스며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압으로 인해 붕괴 압력이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흙이 압력이 걸리는데 거기다 물 압력까지 걸리면은 얘는 견디지 못해요. 균열 한번 나고 나서 그 균열이 또 물이 들어가잖아요. 콘크리트로 된 옹벽이 아니라 돌로 만든 석축이라 빗물에 더 취약합니다. 이처럼 급경사 지역 중 붕괴 가능성이 높은 곳은 정부에서 따로 관리하지만 이런 소규모 주택가의 비탈길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큰 것들만 관리하는데 이건 행정 편의적으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왜 조그만 것까지 다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번 비로 부산에서도 주택 옹벽이 무너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경사진 지역의 옹벽과 축대 붕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급경사면에 대한 세밀한 실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자, 이렇게 장마철마다 되풀이되는 옹벽 붕괴 사고,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단지들 중에는 보기에 좋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취약한 옹벽을 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무너진 주택 옹벽입니다. 5m 높이의 옹벽 안쪽에 쌓여있던 토사가 위쪽에 있던 나무들과 더불어 그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기 향나무가 굉장히 컸어요. 두 그루가 그냥 같이 그냥 우르르 쏟아져 있어요. 바닥이 엄청나게 흙하고 같이. 급경사지를 깎아 평탄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옹벽은 뒤쪽에 무거운 토양을 지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계속 누적돼 압력이 높아진다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토양에 물의 흡수를 막거나 원활한 배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배수가 부실하거나 물이 잘 스며드는 구조일 경우 집중호우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난 옹벽의 경우 뒤쪽이 잔디로 뒤덮인 정원이어서 빗물이 옹벽 안쪽 토양으로 고스란히 스며들어 압력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는 더 강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취약한 옹벽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뒤쪽에 커다란 돌, 조경석으로 쌓은 높은 축대가 오늘 새벽 무너졌습니다. 자칫 아파트 건물을 덮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흘 전에도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4층 높이로 조경석이 높게 쌓여있던 곳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조경석들이 아래쪽으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보기 좋다며 최근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조경석 축대, 산석 옹벽은 기존 콘크리트 옹벽에 비해 토양에 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더 크고 버티는 힘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의 옹벽보다 구조적으로 튼튼하진 않아요. 지금처럼 강한 비가 오래 오는 경우에는 기존 옹벽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27일 동안 704mm, 3년 전에도 28일 동안 7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올 장마에도 지난 12일까지 전국 평균 316.8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누적 강우량뿐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해지는 집중호우. 미관을 위해 안전이 뒷전일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강남 지역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기습적인 폭우 때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골목. 빗물이 급류를 형성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가게에 들어찬 물을 정신없이 퍼내는 사이 입간판 하나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이 골목은 올해 장마에도 어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종아리 중간까지 차서 바짓단을 걷어붙여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종아리 반 정도? 작년은 아예 미용실로 물이 넘쳤어요. 최근까지 빗물바지 몇 곳이 추가 설치됐지만 가게로 물이 들이치는 걸 막아주진 못했습니다. 여기 이게 막 이 위로 물이 솟아 올라가지고 일이 이제 물이 넘어가지고 여기 보다시피 여기 이 안에 다 물이 차가지고 뺐어요. 어제 비슷한 시각 언덕 아래 위치한 언주역 앞 대로도 물바다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났잖아요. 그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완전히 차가지고 한 이만큼 찼잖아요. 차가 못 가야지. 여름 내내 침수를 걱정해야 하는 서울 강남. 동네마다 지대의 높낮이가 10m까지 차이를 보입니다. 강남역의 경우 비교적 고지대인 인근 신사동과 양재역, 역삼역 쪽에서 계속 빗물이 흘러내리는 이른바 항아리 지형입니다. 따라서 저지대의 빗물바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남구청 있는 데서부터 쭉 전부 다 계속 내리막길이잖아요. 현장 조건에 맞춰서 시공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자체 관측으로 어제 강남 일대엔 10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졌다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무려 180mm가 퍼부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2027년 완공되는 강남역 대심도 빗물 터널을 포함해 시간당 처리 강우량을 최고 110mm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산사태나 옹벽 붕괴 사고뿐 아니라 주의하셔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작년엔 길을 걷던 남매가 맨홀에 빠져서 숨지는 일도 있었죠. 이번에도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맨홀이 28만 개나 된다고 하는데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서울 서초구의 한 삼거리. 맨홀 뚜껑이 열리며 벌어진 틈 사이로 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역류한 빗물이 넘쳐 흐르면서 주변 도로는 금세 물바다가 됐습니다.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도 맨홀 뚜껑이 심하게 요동치며 물을 뿜어내자 놀란 운전자들이 바퀴를 틀어 피해갑니다. 한때 시간당 30mm 넘는 장대비가 내린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맨홀이 역류했습니다. 구청에선 급히 보수공사에 나섰지만 이곳을 자주 다니는 시민들은 걱정에 앞섭니다. 저 맨홀이 물에 잠겨갖고 안 보이게 되면 또 뚜껑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닫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무게 40kg짜리 맨홀 뚜껑이 들썩일 만큼 폭우때 수압은 강력한데요. 그러다 이렇게 뚜껑이 이탈하기라도 하면 맨홀이 자칫 모든 걸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서초구에선 남매가 맨홀에 빠졌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곳뿐 아니라 곳곳에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제보와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요즘처럼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의 폭우가 예사로 쏟아지면 맨홀은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간당 50mm가 내리는 상황을 가정한 맨홀 역류 실험. 뚜껑이 열리는데 걸린 시간은 41초였습니다. 시간당 20mm로 폭우의 강도를 낮춰도 4분여 만에 열리고 맙니다. 70kg짜리 물체나 심지어 경차 뒷바퀴가 누르고 있어도 역류하는 수압을 끝내 견디지 못합니다. 맨홀이 이탈되면 폭우 땐 물기둥처럼 솟아오르고요. 물이 빠질 땐 주변에서 소용돌이 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목격하시면 반드시 피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침수 이력을 가진 맨홀 17,000개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며 현재 83%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내 28만 개 맨홀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설치율은 5%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 근로의욕을 꺾는다며 달콤한 실업급여라고 했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회의에서 나온 돌출 발언의 여파는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게 뭐예요? 사회안전망 아니에요? 예, 사회안전망이죠. 그렇죠. 예, 재취업을. 노동청 공무원이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간다,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말한 데 대해 실업급여 취지에 대한 왜곡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대기 입고 나라 이름 표정으로 가야 하는지 잘 몰랐다. 이게 실업자다움을 강조하는 겁니까? 정부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추적합니까?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초래한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라며 실업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왜 저렇게 2018년도에 저렇게 확 그 재정 수지가 악화로 갔냐면은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근로장려세제 개념으로 고치시켜야 되는데 실업급여만 잠깐 타먹자 또는 조금 갔다가 또 일했다가 실업급여의 달콤함이라 그럴까요? 실업급여 발언 당사자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공정한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해명했고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실업은 사회적 재난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럽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입길에 올랐습니다. 현지에서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전후 복구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협력 강화, 이것은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폴란드 원전 분야에서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 기업 참여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한국 기업인들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순방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을 대동한 채 구찌, 프라다 등 명품 의료와 소품을 파는 편집 매장에서 쇼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실린 사진에선 김건희 여사가 검은 정장을 한 여러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매장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해당 매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 일행이 다녀간 게 맞다고 답했지만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줄였습니다. Do you know what has she bought? Yes, I know everything, but no comments, as I said. 현지 보도와 관련해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가 정말 쇼핑을 했는지, 무슨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뜬금없이 터져나온 대통령 부인의 쇼핑 보도에 장마와 수해 소식으로 답답한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자평하면서 귀국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야당의 공세에 김건희 여사의 쇼핑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귀국 후 처리할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안 노선에 종점 지었던 양평군 양서면을 찾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을 해당 지역 주민들도 원치 않는다는 답을 듣기 위해서였는데 주민들 사이에선 정치권 논쟁은 지긋지긋하니 사업이나 빨리 재개하라는 항의도 나왔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은 곳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이었던 양서면.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에 종점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용역으로 종점을 이곳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제시한 업체도 함께했습니다. 생태자연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쟁점을 좀 피하는 쪽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 사이에선 소음 문제를 우려해 이곳이 종점으로 적합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견을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양서면 쪽으로 가는 거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십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이 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곳이 애초부터 적합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왜 바로잡지 못했냐고 따져 묻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당초안을 설계도 했던 회사는 국토부에서 구멍가게 회사에다가 이걸 용역을 준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비 타당성하고 타당성은 기술의 수준이 틀립니다. 용역비도 틀리고. 중단된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돼야 한다는 데에는 목소리가 같았습니다. 도대체가 국회의원들 양당들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안이 됐든 국민이 원하는 안대로 하루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한강에 가면 제트스키가 묘기하듯 달리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는 장면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남성이 제트스키를 타다 강가에서 구경하던 아이들 쪽으로 세찬 물줄기를 뿌리는 바람에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바지를 입은 아동 2명이 손을 잡고 한강변에 설치된 울타리 앞쪽을 걸어갑니다. 강에서는 여러 남성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다른 아이들은 울타리에 기대 이를 구경하는 듯 물보라가 튈 때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잠시 뒤 모자를 쓴 아이가 난간에 매달리고 다른 아이도 다가가려는데 앞에서 제트스키를 탄 남성이 뒤로 돌더니 세차게 물을 뿜습니다. 물줄기에 정면으로 맞은 아이는 강한 충격에 그대로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난 사고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 커뮤니티에 이 영상을 올린 작성자는 올해 들어 제트스키로 한강을 이용하는 애꿎은 시민에게 자꾸 물을 뿌려 피해주는 일이 잦았는데 결국 이 사달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머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이 확산되며 파문이 커지자 이 커뮤니티에는 얼마 전 해당 가해자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는 이 대화방에 올린 해명글에서 현장에 해경도 오지 않고 아무런 상황도 없었던 터라 아기가 다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아이가 다친 것을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면서 해경 쪽에 제 연락처를 남겼는데 혹시 피해자 측과 연락되는 분은 알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최근 한 남성이 여의도에 있는 해경 사무실로 전화해 관련 내용과 연락처를 남긴 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강을 담당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대만에서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모습을 본 아버지와 두 아들, 3부자가 흉기를 든 남성과 맞서 싸움 끝에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베이징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배낭을 맨 50대 남성이 이 여성의 뒤를 급하게 따라가더니 여성을 넘어뜨리고 흉기를 휘두릅니다. 여성은 몸을 일으켜 도망쳤지만 남성의 추적은 계속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이 장면을 본 아버지와 두 아들, 차에서 내려 남성을 에워쌌습니다. 흉기에 맞서 아버지 허씨는 차에 있던 국자를 집었고 두 아들은 각각 여성이 들고 있던 캐리어와 주변 가게에 선풍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대치하다가 허씨가 국자로 흉기를 든 남성의 손을 내리쳤고 남성이 흉기를 떨어뜨린 사이 3부자와 한 행인이 이 남성을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주말 대만에서 한낮에 벌어졌는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성과 피해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전국 140여 개 의료기관에서 총파업을 벌인 보건의료노조가 이틀째인 오늘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요구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었고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강경한 대응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파업 이틀째. 보건의료노조는 서울과 부산 등 4개 거점 도시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라! 하지만 노조 측은 오후 5시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총파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7월 14일 5시 산별 총파업 종료하고 현장 교섭, 현장 파업으로 전환합니다. 2일간 산별 총파업 투쟁으로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조합원들은 일단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 측과 개별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파업으로 인력 확충, 공공의료 회복 같은 현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 정부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해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하는 걸 멈추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업무 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노조 측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이 종료되면서 진료 차질은 곧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노사의 입장차가 큰 부산대 병원 등 일부 병원에선 주말 협상 상황에 따라 파업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유해성 화학물질이 든 탱크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수 작업에 나섰던 직원 1명이 먼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구조에 나선 또 다른 직원 역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단열재 제조 공장 안에 큰 탱크가 서 있습니다. 높이 2m, 지름 1.5m의 탱크 안에는 단열재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페놀 수지가 들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검정색 원료 탱크를 꼼꼼히 살핍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직원 2명이 탱크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원료를 혼합하는 교반기에 문제가 생기자 30대 직원이 보수 작업에 나섰고 한동안 탱크에서 아무 기척이 없자 근처에 있던 40대 직원이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모두 참변을 당한 겁니다. 불과 20분 만에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직원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안 나오시니까 확인해봤는데 이제 막 안에서 쓰러지고 뭐 이렇게 줄 내려도 뭐 잡을 힘들고 그러니까 구조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밀폐 작업 공간으로 분류된 원료 탱크의 경우 작업자는 공기호흡기와 구명밧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방독 마스크만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탱크 안에서 작업을 할 때는 감시자나 안전관리자가 바로 옆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밀폐 작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하변에 이제 절차대로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서 작업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고 그냥 아마. 노동청은 이 업체에 대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책임 여부를 따져 업무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제로 음료,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요. 이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었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써 칼로리가 제로에 가깝다고 홍보하는 음료입니다. 저칼로리 선호 속의 아스파탐은 사탕, 과자, 젤리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conclusion of the working group was that it should be classified in Group 2B, which is entitled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이 비구는 술, 담배 등 확정적 발암 물질인 1군, 적색고기, 고온의 튀김 등 발암 추정 물질인 2A군 아래의 세 번째 위험 등급입니다. 아스파탐이 속한 이 비군에는 절인 채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체중 70kg 성인이 200-300mg 용량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최대 14캔 정도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WHO는 인공감미료와 간암의 상관관계가 평가된 연구 사례는 3건 정도로 매우 적었다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과다 섭취는 해로운 건 분명하지만 암을 일으킬 위험은 제한적이란 겁니다. We're not advising companies to withdraw products, nor we are advising consumers to stop consuming altogether. We're just advising for a bit of moderation. WHO 발표 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만큼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아직 구단과의 조율 문제가 남아있지만 선수 본인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22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엄원상과 송민규 등 K리그 주축 선수와 함께 정우영, 홍현석 등 해외파도 포함된 가운데 최대 관심사였던 이강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선수 본인의 의지가 강해 희망적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게임 참여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또 그 전에 마로요카와는 그 아시안게임 차출에 대해서는 조율이 거의 끝난 상태였고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로는 수비에 단단함을 더했습니다. 병역 의무가 남아있는 전북의 박진섭과 백승우, 울산 풀백 서령우가 발탁됐습니다. K리그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팀의 그런 어떤 90점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으로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2선은 말 그대로 포화 상태입니다. 미드필더 9명 중 무려 7명이 공격 자원. 하지만 정통 공격수 자리엔 고민이 깊었습니다. 명단 제출 발표를 미룰 정도로 베테랑 주민규 등 많은 후보들과 접촉했지만 모두 무산되면서 기존 멤버로 나서게 됐습니다. 모든 스트라이커들은 다 접촉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수 포함해서 국내파로는 주민규 선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율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선택한 공격수들이 결코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22명은 부상이 아니면 바꿀 수 없고 명단 교체는 첫 경기 직전까지만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 사전 행사가 비 때문에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퓨처스 올스타전은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퓨처스 올스타전 시작 5시간 전 16년 만에 사직 올스타전을 보기 위해 하나둘 팬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장맛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리틀야구 올스타전 등 사전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야구 꿈나무들은 방망이 대신 우산을 휘두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제가 비 그쳐라 오늘 시합 그라운드 한번 뛰어보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야구 여기 한번 밟아보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슬프고. 투타 체험 공간도 선수들 없이 운영됐지만 팬들은 경기 진행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네, 2군 선수들은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계속 날씨에 보고 있는데 비 그친다고 하는데 자꾸 비가 와서 조금 걱정돼요. KB 올스타에 선정된 롯데 김민석은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간단한 사인회를 열었고 퓨처스 올스타로 뽑힌 삼성 김영웅은 셀카를 찍어주며 팬들을 달랬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떨렸습니다. 올 시즌 끝까지 다치지 않고 3루에서 잘 저희 삼성 내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팬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경기 시작 1시간 전 방수포가 거쳤고 퓨처스 올스타 선수들은 팬들 앞에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KBO 리그 올스타전은 비가 많이 오면 모레로 연기되고 모레도 같은 상황이면 그대로 취소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덴마크 미트 윌란으로 이적한 조규성 선수의 첫 훈련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리그 개막이 일주일 남았는데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서해상에서 계속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지도에 표시해 봤는데요. 이렇게 붉게 표시된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단 이틀 만에 200에서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군산의 오늘 하루 강우량은 359.1mm로 이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 상황도 위험하겠습니다. 경기 남부는 내일 아침까지, 그 밖의 지방은 일요일까지 비가 강하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 사이에 충청과 전북 일부 지방에서는 시간당 50에서 10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이 북상해 전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일요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우량을 보시면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 북부 내륙에 100에서 250mm 이상, 많은 곳은 400mm가량이 추가로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8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월요일 밤에는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수요일 이후에는 제주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